몽골은 거대한 초원과 사막이 공존하는 대자연의 나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 땅의 일부가 내몽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몽골 고원 남쪽에 위치한 내몽골은 현재 중국의 5대 자치구 중 하나로 면적은 대한민국의 12배에 달하며 인구는 약 2,400만 명으로 이 중 80%는 한족이고 약 17%가 몽골족이라 합니다. 반면 고비사막 너머 몽골 고원 북쪽에 위치한 외몽골은 면적이 대한민국의 15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350만 명에 불과한데요.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더라도 내몽골에 비해 3배 이상 낮아 경제력 차이가 극명합니다. 어떻게 몽골 민족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운명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내몽골과 외몽골, 이 두 지역은 한때 칭기스칸의 지휘 아래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며 세계를 정복한 거대한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고 제국은 분열되어 넓은 영토는 갈라지게 되면서 두 지역의 역사적 운명은 달라지게 되었죠. 13세기 중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로 군림하며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던 몽골 제국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제국이 세워지기 전 외몽골의 부족들은 이미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칭기스칸이 속한 보르지긴 부족은 몽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국을 통합하며 세계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유목생활과 몽골 문화를 고수해 제국의 심장부로서 자부심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내몽골의 부족들은 처음에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여러 부족들이 칭기스칸에 맞서 당당히 싸웠지만 결국 칭기스칸의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제국의 일부로 흡수되었죠. 그들은 외몽골의 중심 부족들처럼 제국의 심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서부와 남부에서 제국의 변방을 지켜야만 했는데요. 항상 중심이 아닌 주변에 머물러야 했던 내몽골의 부족들은 제국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리적 위치상 중국에 근접해 있는 이들은 외몽골 부족들과는 달리 다양한 외부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서 더 개방적이고 유연함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타민족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러한 개방성은 때로는 보수적이고 독립적인 외몽골과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두 지역은 서로 다른 변화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두 지역 사이를 가로질러 뻗어 있는 고비사막은 내몽골과 외몽골을 갈라놓은 자연적인 장벽이었고 단순한 물리적인 장벽이 아닌 두 지역의 발전 방향을 갈라놓은 거대한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칭기스칸의 사망 이후 그가 건설한 거대한 몽골 제국은 4개의 칸국으로 분열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제국의 통일된 힘은 빠르게 무너졌고 칭기스칸의 후손들은 각자의 땅에서 독립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 혼란을 극복한 인물이 칭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니 칸이었습니다. 13세기 후반 그는 다시 한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며 원나라를 세워 중국 전역을 지배했는데요. 그의 통치 아래 원나라는 아시아 대륙 중심에 우뚝 서며 한때 엄청난 번영을 누렸었죠. 원나라는 사회를 4개의 신분으로 구분하여 통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는데요. 최상위 계층의 몽골인을 두고 서아시아와 유럽 출신의 생목인들을 우대하여 행정과 군사 권력을 맡기는 반면 한족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분류되어 철저히 억압되었는데 이는 원에 대한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신분 제도는 피지배 민족들 간의 분열을 교묘하게 유도해 원에 대한 저항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원은 쇠퇴기에 접어들어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에 패배했는데요. 남은 원의 세력은 원래 고향인 외몽골로 도망쳐 북원을 세웠지만 북원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고 명맥만을 간신히 이어가며 여러 부족으로 분열됩니다. 명나라는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재통일하면서 한족 민족주의를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원나라 시절 한족이 겪었던 차별과 고통은 명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명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원의 지배자였던 몽골인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길을 택했는데요. 이로 인해 명나라 내에 남아있던 몽골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명의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경 너머 여러 부족으로 나뉜 몽골이
여전히 중국 북부를 위협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명은 몽골이 다시 통합해 강력한 세력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내몽골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내몽골의 부족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겉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충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거칠의 뿐 실제로는 그들의 힘을 약화시켜 명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몽골 지역을 더 확고히 통제하기 위해 한족을 대규모로 이주시켜 몽골인들의 땅을 나눠주거나 몽골인들이 자발적으로 한족에게 땅을 팔도록 유도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내몽골의 경제와 사회를 점진적으로 중국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몽골인들은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점차 잃어가며 명의 통제 아래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명은 북쪽의 몽골 침입에 대비해 오래된 만리장성을 재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이 거대한 방어벽은 단순히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명이 북방 세력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반면에 외몽골은 어떠했을까요? 명의 영향력에 강하게 저항하며 독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명의 조공 체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내몽골을 공격하는 등 명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죠. 그들은 내몽골이 명의 조공을 바치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저지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행사하지는 못했는데요. 비록 명의 힘을 넘어서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때 거대한 역사적 바람이 또 한 차례 불어닥치는데요. 바로 17세기 초 새로운 강자인 청나라의 등장이었습니다. 명은 오랜 세월 동안 내몽골 부족들과 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충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관계를 이어갔지만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의 지도자인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 즉 청이 점점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청나라는 외몽골과 내몽골의 부족들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했는데요. 특히 청은 내몽골 부족들에게 더 나은 정치적 조건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명나라 대신 자신들과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내몽골 부족들은 점차 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청과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죠. 한편 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명의 힘은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는데 이 틈을 노린 청이 명을 공격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내몽골의 기마병들과 손을 잡고 함께 공격에 들어갑니다. 내몽골 기마병들은 청나라 군대의 선봉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들은 명의 국경을 넘어 빠르게 진군하여 방어군의 저항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내몽골 기마병들은 뛰어난 기동력과 전투력을 발휘해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앞장서 이끌었는데요. 그들은 명의 수도인 북경으로 돌진하며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죠. 이 과정에서 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북경은 청과 내몽골 연합군의 손에 넘어가는데요. 내몽골 기마병들의 활약은 명이 몰락하는 결정타였습니다. 이들의 빠르고 강력한 공격 덕분에 청나라는 북경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고 마침내 1644년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는 이를 계기로 중국 대륙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과 내몽골과의 관계가 강화된 반면 외몽골은 어떠했을까요? 외몽골은 이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외몽골 지역은 오이라트와 하라라는 두 주요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각각 몽골 고원의 서로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했죠. 오이라트 부족은 서몽골과 친장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후 오이라트의 지도자들은 중가륵 한국을 건국하여 청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한편 하라 부족은 몽골 동부와 중부 지역에 자리 잡아 중가륵 한국과 서로 몽골 제국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주장하며 패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특히 광활한 초원과 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격해지면서 두 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죠. 청은 외몽골 내부의 갈등을 이용해 몽골 초원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중가르가 몽골 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하라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중가르의 위협을 받은 하라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은 청의 구원을 요청했고 이는 청에게 중앙아시아에서 중가르의 세력을 억제할 좋은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청은 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파견해 중가르와 맞서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청과 중가르 간의 군사적인 충돌은 격렬하게 전개되었죠. 주요 전투에서 중가르를 굴복하게 한 청의 승리는 외몽골을 청의 영향권에 확실히 편입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청의 군사적 개입으로 하라를 비롯한 외몽골 지역은 청의 보호와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중가르는 이후에도 청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청의 지속적인 압박과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하죠.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가르는 청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고 이로써 청은 몽골 고원과 중앙아시아에서 확고한 패권을 차지하며 중국 역사상 최강의 정복 제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제국으로 거듭난 청 역시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몽골 제국의 부활을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내몽골과 외몽골을 차별화된 방식으로 통치했는데요. 내몽골은 중국 본토와 가깝고 북방에서 오는 외부 침략에 대비한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청은 내몽골을 직접 통치하기로 결정하고 내몽골 지도자들에게 관직을 부여해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내몽골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해 중앙정부와의 연결을 강화한 셈이었죠. 반면 외몽골은 북쪽에 고립된 지역으로 관리가 어려웠고 반발심이 컸습니다. 청은 강압보다는 전통을 존중하며 외몽골의 지도자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 협력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치했는데요. 청의 이러한 차별화된 통치 방식은 두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성대를 꿈꾸던 청에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50년 중국 역사에서 가장 격렬한 내전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름은 태평천국 운동으로 중국 전국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아편전쟁의 후유증 등으로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게 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인데요. 이 대규모 내전은 14년간 지속되며 청제국의 중심부에서부터 외곽지역, 심지어 몽골 지역까지 그 여파가 있었습니다. 이때 몽골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태평천국에 난 이후 청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징수 방식을 가축에서 은으로 변경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몽골인들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축을 세금으로 바치던 몽골인들은 이제 은으로 세금을 내야 했고 이로 인해 경제는 파탄에 이르러 유목 생활에 의존하던 몽골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족 상인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고 그 결과 소중한 가축들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죠. 경제 구조는 빠르게 붕괴되었고 몽골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졌는데요. 청제국은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몽골의 자치권을 제한하려 했지만 이 조치는 오히려 몽골인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몽골인들은 불공정한 세금과 자치권 박탈에 맞서 싸우며 그들의 전통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또다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베리아의 불곰 러시아 제국의 등장이었죠. 19세기 말 러시아는 대담하게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하여 동쪽으로의 세력 확장을 가속화했는데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였죠. 러시아는 이를 통해 몽골과 중국 내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그림자가 외몽골에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외몽골은 청의 억압과 러시아의 접근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당시 외몽골 내부는 청의 지배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고 있었고 수세기 동안 몽골을 지배해온 청왕조는 내부의 부패와 외부 세력들의 압박에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청의 지배를 받아온 외몽골은 이제 자치권을 지키려는 열망과 함께 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동시에 중국 본토에서는 청에 대한 오랜 불만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청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만주 지역 등 여러 곳을 빼앗기며 이들과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1911년
백성들의 분노와 저항의 물결 속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청왕조의 지배는 이 혁명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고 중국 전역에서는 청을 몰아내려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져 마침내 공화정을 세우려는 열망이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이 혁명은 청의 270년 통치에 종지부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몽골과 같은 주변 지역들도 이 거대한 변혁의 여파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청의 몰락 이후 새롭게 등장한 중화민국 정부는 청의 유산을 이어받아 전국을 통일하려고 했지만 내부 혼란이 계속되며 실질적인 통제력은 미약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몽골은 오랜 독립의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몽골 사회에서는 불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불교 승려들이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로 급부상했는데요. 이들은 청의 억압에 맞서 싸우며 몽골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게 되면서 불교는 몽골인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죠. 특히 외몽골인들은 불교를 중심으로 하나로 결집하여 드디어 몽골국을 선포하며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몽골의 독립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고립된 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는데요.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던 러시아는 외몽골의 독립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독립을 인정해버리면 중앙아시아의 다른 민족들까지 독립에 대한 열망을 자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외몽골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독립함으로써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결국 외몽골의 완전한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죠. 한편 중화민국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청의 붕괴 이후 전국을 통일하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외몽골의 독립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몽골을 여전히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외몽골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죠. 이로 인해 외몽골과 중화민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는 복잡한 협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1915년 외몽골은 중화민국과 러시아와의 협상 끝에 캬흐타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약은 외몽골이 자치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대신 여전히 중국의 영토로 간주되는 조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21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했고 외몽골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몽골 인민공화국을 설립했고 소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독립을 더욱 공고히 하며 자주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몽골국으로 국명을 개정하게 됩니다. 반면 내몽골은 외몽골과는 다른 역사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청의 붕괴 이후에도 내몽골은 외몽골처럼 독립을 추구하기보다는 중국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몽골의 일부 지도자들이 몽골 민족의 통합을 꿈꾸며 외몽골과의 통합을 희망했을 수도 있지만 외몽골은 내몽골과의 통합보다는 독립을 유지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외몽골은 소련의 위성국으로서 자주적인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내몽골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외몽골의 독립 유지 전략과 상충되었기에 통합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내몽골은 이미 중국의 행정체계와 깊이 통합되어 있었고 한족의 대규모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져 중국의 정치와 경제체계에 깊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외몽골과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내몽골은 중국의 통치 아래 자치구로 남아있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내몽골과 외몽골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며 갈등 요소가 많습니다. 내몽골 사람들은 중국의 지배 아래서도 몽골의 전통과 문화와 자부심을 지켰다며 외몽골을 향해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때때로 전통성이 부족한 국가라고 문제 삼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외몽골에서는 중국의 자치구로 남아있는 내몽골을 향해 몽골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중국의 통치에 순응한 변절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은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상처와 복잡한 감정에서 비롯되었고 그 깊은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지역 간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고 일부 외몽골은 내몽골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두 지역의 통일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몽골은 중국의 자치구로서 중국 정부의 주권 아래 있고 두 지역은 서로 다른 정치적 체제와 문화적 환경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지역은 공통된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이렇게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요. 앞으로도 각자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지만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몽골이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누어진 역사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